지금 전 세계 산유국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세계 최대 석유 강국들이 모인 국제에너지 포럼에서 미국 국방부의 자문위원을 겸하고 있는 하버드 출신의 교수가 갑자기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한국이야말로 진짜 석유 수출 강국이 되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내뱉었기 때문인데요. 해당 교수의 발언 직후 중국과 사우디의 대표단은 기름도 안 나는 주제에 어떻게 한국이 석유 수출 강국이 될 수 있냐며 코웃음을 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내 한국 대표단이 조용히 내민 결정적 증거 하나에 한국을 조롱하던 이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지고 말았다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하버드 교수까지 나서서 미국에서도 한국을 따라가기 위해 서둘러 한국의 시스템을 도입 중이라는 설명을 덧붙이자 급기야 중국 대표는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한국이 어떻게 석유 수출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건지, 그리고 중국과 사우디 대표단을 입다물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증거의 정체는 대체 뭐였는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셨나요? 늘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에너지 안보연구소장 로버트 카터입니다. 20년 넘게 동아시아 에너지 정책을 연구하고 미 국방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처음 제 전공은 단순히 석유 경제였지만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에너지 안보 분야로 관심이 옮겨갔습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이 자원 부족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에너지 주권을 확보하는지 연구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의 사례는 항상 특별하더군요. 한 방울의 석유도 나지 않는 나라가 세계적인 정제 강국으로 성장한 역설적 성공 스토리니까요. 이런 저는 한국이 어떻게 에너지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는지 증명해내고 싶었고, 우연히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에서 열린 국제 에너지 포럼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리야드 포럼에서는 위기 시대의 석유 인프라 전략이라는 주제로 세션을 진행하더군요. 이 세션에서 특히 인상 깊은 일들을 겪게 되어 여러분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행사 며칠 전, 저는 워싱턴의 사무실에서 흥미로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국무부의 동아시아 담당관이었죠. 카터 교수님, 리야드 포럼이 단순한 학술 행사가 아니란 점 알고 계시겠죠? 중국이 전략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어요. 우리의 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한 지원을 보여줄 때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이번 포럼이 단순한 발표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이 자리는 미국의 아시아 에너지 동맹 전략과 중국의 1대1로 에너지 전략이 충돌하는 접점이었던 것입니다. 마이크를 손에 쥔 진행자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사회를 시작했습니다. 회의장 조명이 한층 밝아지면서 주변에 소음이 잦아들었습니다. 사회자는 세션을 시작하며 흥미로운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비산유국 중 유일하게 정제 강국으로 떠오른 한국의 사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전통적으로 석유 산업은 원유 생산국들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지만 한국은 이 통념을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석유를 한 방울도 생산하지 않으면서도 세계 5위의 정제 능력을 갖춘 이 특별한 사례를 통해 우리는 미래 에너지 인프라의 방향성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순간 회의장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중국 측 대표인 류웨이 박사의 입가에 희미한 비웃음이 스쳤고 사우디 대표 파이살 알쿠라이시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류웨이는 비웃듯 자료를 넘기며 옆 사람에게 작게 속삭였고 그 말을 들은 동료가 살짝 웃음을 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파이살은 불쾌함을 감추지 않고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툭툭 치며 참을성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현장 카메라가 우리 패널리스트들의 표정을 번갈아 포착하는 동안 저는 이 자리가 단순한 발표가 아닌 격렬한 논쟁의 장이 될 것을 직감했습니다. 제 왼쪽에 앉은 이진호 박사가 살짝 긴장한 듯 옷깃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는 한국의 송유관 기술을 개발한 핵심 인물로 탁월한 기술력으로 국제적 명성을 얻은 과학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국제 포럼에서의 발표 경험은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박사님. 우리 준비 잘했잖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지만 여전히 손에 땀이 배어나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개회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단상에 올라 목을 가다듬고 발표를 시작했죠. 400명 가까운 청중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리자 순간적으로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러나 이내 심호흡을 하고 태연함을 가장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하버드 에너지안보연구소의 로버트 카터입니다. 오늘 이렇게 권위 있는 포럼에서 발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서서히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비산유국이 어떻게 에너지 안보와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지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중요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원유 생산에만 의존하는 전통적 모델은 더 이상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한국의 사례는 기술혁신과 전략적 인프라 구축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 안보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 발언이 끝나자마자 중국과 사우디 대표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특히 리웨이 박사는 손에 든 펜을 탁자에 세게 내려놓으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저를 향했고 입술이 일순간 일그러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 발언이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오랫동안 원유 생산과 규모로 세계 에너지 시장을 지배해온 국가들에게 저희 발언은 그들의 패러다임 자체에 대한 도전이었으니까요. 청중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일부 유럽과 아프리카 대표들은 관심 있게 메모를 하기 시작했고 다른 아시아 국가 대표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면 중동 국가들의 대표단은 미세하게 얼굴을 찌푸리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단 몇 분 만에 회의장이 미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다음 발표자로 이진호 박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송유관 공사 기술이사이자 서울대 화학공학 교수로 한국의 디지털 송유관 관리 시스템 폴리스의 개발자로 소개되었습니다. 그의 이력이 소개될 때마다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지난 10년간 무려 17개의 국제 특허를 등록했고 석유 인프라 안전 분야에서는 세계적 권위자로 인정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박사는 태블릿을 꺼내며 저는 오늘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표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태블릿을 메인 디스플레이에 연결하고 정교하게 설계된 발표 자료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석유 인프라 현황을 보여주는 3D 그래픽과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되었습니다. 그 순간 중국 대표 리웨이가 비웃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옆자리 동료에게 작은 목소리로 뭔가를 속삭였고 그 말을 들은 동료가 살짝 웃음을 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진호 박사의 발표가 시작되기도 전에 무시하는 태도가 역력했죠. 저는 그 순간 속으로 분노를 느꼈지만 표정 관리를 하며 이진호 박사의 발표에 집중했습니다. 이진호 박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한국의 석유, 인프라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원유 생산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336만 배럴의 정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5위 규모로 상위 10개국 중 유일한 비산유국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자원 없는 기술 중심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이진호 박사의 발표는 약 15분간 이어졌습니다. 그는 한국의 석유 정제 기술, 고도화된 송유관 시스템, 안전관리 체계, 그리고 탄소 저감 노력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의 성과를 데이터로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발표는 객관적이고 기술적이었지만 그 내용 자체가 한국의 성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진호 박사의 발표가 끝나자마자 중국 측 대표 리웨이 박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발언권을 기다리지도 않고 바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국 석유 천연가스 공사인 CNPC 수석 전략가로 소개된 그는 키가 크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소국의 작은 성공이 아닌 대국의 에너지 전략이 중요합니다. 그의 말에 청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리웨이 박사는 화면을 가리키며 계속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중국의 27,000km 송유관 네트워크는 한국의 1116km를 압도합니다. 우리는 중앙아시아에서 상하이까지, 러시아에서 광저우까지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육상 에너지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몇 개 도시를 연결하는 파이프라인과 대륙을 가로지르는 에너지 네트워크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는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자신의 자료로 전환해 거대한 중국 에너지 인프라 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붉은색 선으로 표시된 송유관과 가스관이 중국 전역을 거미줄처럼 뒤덮고 있었고 그 옆에 한국의 작은 네트워크가 비교되어 있었습니다. 크기 차이는 확실히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의 목소리 톤이 바뀌더니 도발적인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이 일어나면 해상봉쇄로 고립될 취약한 반도국가입니다. 중국의 육상 네트워크는 어떤 해상 봉쇄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에너지 안보의 차이입니다. 순간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외교적 수위를 넘은 발언에 사회자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목을 가다듬으며 네, 흥미로운 관점입니다만 이라고 중재하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냉랭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일부 참석자들은 불편한 듯 자리에서 몸을 비틀었고 다른 이들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저와 이진호 박사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 논의가 기술적 측면을 넘어 지정학적인 도발로 번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토론이 아닌 미중 에너지 패권 경쟁의 축소판이었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모든 시선이 저희와 중국 대표 사이를 오갔습니다. 장내가 차가운 긴장감으로 가득 찬 그 순간 사우디 대표 파이살 알쿠라이시가 천천히 일어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람코 수석 부사장인 그는 값비싼 금장식 안경을 살짝 고쳤으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는 겉으로는 온화해 보였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날카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원유 없는 정제는 사막에 물 없는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그의 비유는 부드럽게 들렸지만 사실상 한국의 석유, 정제 산업 전체를 부정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정제 기술과 운영 시스템을 갖추었다 해도 원유 공급이 불안정하면 그것은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서 안정적인 원유 공급을 통해 글로벌 에너지 안보의 근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파이살은 슬라이드를 넘기며 사우디의 원유 생산량과 동서 파이프라인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페르시아만과 홍해를 연결하는 1200km 길이의 동서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도 원유를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게 해주는지 자랑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모든 정제 기술은 원유 생산국에서 개발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순서입니다. 원유 생산국이 정제 기술까지 통합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에너지 시스템입니다. 그의 말은 기술 종속성을 암시하는 것이었고 저는 이것이 단순한 기술 논쟁이 아닌 에너지 패권에 관한 명백한 도전임을 깨달았습니다. 파이살이 말을 이어가는 동안 그의 등 뒤 대형 화면에는 사우디의 거대한 유전과 최첨단 송유관 시설이 교대로 나타났습니다. 값비싼 홍보 영상이 분명했고 시각적인 압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청중들 중 일부는 감탄하는 표정이었고 특히 개발도상국 대표들은 부러움이 역력한 시선으로 영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와 이진호 박사는 다시 한번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제 맞대응할 때가 왔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주최 측에게 다음 발언권을 요청하려 했지만 사회자는 먼저 이진호 박사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한국 측의 반박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 박사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침착했지만 눈빛에서 결연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다시 켜며 청중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단순한 규모의 경쟁이 아닙니다. 에너지 인프라의 질적 우수성과 효율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는 잠시 목을 가다듬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세계 5위 정제 능력, 석유 제품 수출 6위, 항공유 세계 1위 수출국이 된 사례는 역사상 유례가 없습니다. 그가 화면에 띄운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하루 336만 배럴 정제 능력은 세계 상위 10개국 중 유일한 비산유국으로서 기록한 성과였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진호 박사는 청중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들었습니다. 하루 336만 배럴이라는 것은 올림픽 수영장 약 250개를 매일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매년 약 5억 배럴의 석유를 73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계 지도를 화면에 띄우고 한국에서 수출하는 국가들을 붉은색으로 강조해 보여주었습니다. 아시아, 중동, 유럽, 아프리카까지 넓게 펼쳐진 붉은 점들이 한국의 글로벌 영향력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철저한 기술 개발과 전략적 인프라 구축의 결과입니다. 이진호 박사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원유를 수입하고 정제에 부가가치를 더한 제품을 수출하는 가치증폭 모델을 완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3년에는 원유 수입액의 58%를 석유 제품 수출로 회수했습니다. 그의 말에 청중 중 몇몇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가 제시한 부가가치 창출 효과에 관한 데이터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원유를 난방유, 선박유, 항공유 등 다양한 제품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를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주었고 이를 국가 GDP 기여도와 연결시켰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이 메모를 하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의 자부심 넘치는 발언에 매심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20년간 한국의 에너지 정책을 연구해온 제게
이 순간은 동맹국의 성과를 지켜야 하는 사명감마저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이룬 성취가 중국이나 사우디와 같은 전통적인 에너지 강국에 의해 폄하되는 것을 보는 것은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대표 리웨이는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며 뭔가 기다리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이진호 박사가 발표를 마치자마자 그는 즉시 손을 들고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사회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중국의 정제 능력 1850만 배럴일은 한국의 5배 이상입니다. 그는 숫자를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전거와 기차를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규모의 차이가 너무 크지요. 그의 말에 청중들 사이에서 동조하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주로 중동과 아프리카 대표들이었습니다. 리웨이의 표정에서 승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편안한 태도로 여유롭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한국의 기술력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중국이 수출 쿼터를 확대하면 한국 정유사들은 아시아 시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베트남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급감했다는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화면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베트남 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석유 제품 점유율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선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동안 한국의 선은 뚜렷하게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리웨이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국은 1대1로 주도권을 통해 아시아 전역의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제 제품은 육로로 직접 이웃 국가들에 공급될 수 있습니다. 해상 운송과 관련된 불확실성 없이 말이죠. 사우디 대표 파이살이 고개를 끄덕이며 리웨이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중국의 분석이 정확합니다. 대규모 내수 시장을 가진 국가가 장기적으로 유리한 것은 당연합니다. 다른 중동 국가 대표들도 동조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쿠웨이트, UAE, 카타르의 대표들이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지지를 표시했습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독특한 성공 사례에 관심을 보이던 청중들이 이제는 대국의 규모와 영향력에 압도된 듯했습니다. 저와 이진호 박사는 소수 의견으로 고립된 듯했습니다. 청중들의 시선은 대부분 중국과 사우디 대표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제 목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준비와 연구가 물거품이 될 위기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청중들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싣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규모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제 효율성에서 한국이 월등합니다. 제 말에 리웨이가 코웃음을 쳤지만 저는 개의치 않고 계속했습니다. 미국도 한국의 정제 효율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얼마나 많은 원유를 처리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고부가 가치 제품을 생산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천천히 리모컨을 들어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효율성을 측정하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는 넬슨 복잡도 지수라는 제목과 함께 각국 정유사들의 수치 비교표가 나타났습니다. 넬슨 복잡도 지수란 정유 설비의 기술적 고도와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 같은 원유에서 얼마나 다양하고 가치 있는 제품을 뽑아낼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저는 청중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를 들었습니다. 요리로 비유하자면 같은 재료로 얼마나 다양하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데이터를 꺼내며 자신있게 발표했습니다. 제가 미 에너지부와 함께 연구한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 정유사사의 넬슨 복잡도 지수가 중국 평균보다 30% 높습니다. 실제로 SK 울산 공장은 넬슨 지수 8.8로 아시아에서 가장 복잡한 정유시설 중 하나입니다. 청중 사이에서 놀라는 기색이 감지됐습니다. 특히 기술 배경을 가진 참가자들 사이에서 작은 소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에게 넬슨 지수의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이는 정유 산업에서 기술력과 수익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핵심 지표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기술로, 중국은 양으로 승부하고 있습니다. 제 발언에 리웨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의 반응을 보며 더욱 날카롭게 공격했습니다. 중국은 수많은 노후 티팟 정유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티팟이란 말 그대로 작은 주전자 같은 소규모 정유시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환경 규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저급 석유 제품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도전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더구나 중국의 정유산업은 정부 통제로 시장 대응력이 떨어집니다.
세계 석유 시장의 변동성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수급 상황에 따라 신속히 생산 방향을 전환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자유시장 원리를 강조하며 중국 모델의 근본적 결함을 지적했을 때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일부 서구 국가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의 에너지 장관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리웨이의 표정이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그는 조급해 보였고 자료를 뒤적이며 반박할 내용을 찾는 듯했습니다. 제 지적이 그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티팟 정유소 문제는 중국 내부에서도 논란이 되어온 주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우디 대표 파이살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맞받아쳤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우아한 몸짓으로 청중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로버트 교수님의 기술적 분석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근본적인 사실을 간과하고 계십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여유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한국의 모든 성공은 중동산 원유, 안정 공급에 기반합니다. 그의 냉정한 지적에 청중들이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이살은 슬라이드를 넘기며 한국의 원유 수입 현황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중동 원유 의존도는 72%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우디산 원유는 한국 전체 수입량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사우디 원유는 한국의 고도화된 정제 설비에 가장 적합한 품질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 다른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더 나아가 아람코는 S오일의 지분 63%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투자가 아닌 전략적 파트너십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정제 능력을 높이 평가하기에 대규모 자본을 투자해왔습니다.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기술이 아닌 자본이 한국 정제 산업의 기반입니다. 원유 없이는 아무리 뛰어난 정제 기술도 무용지물입니다. 파이살의 발언은 계속됐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더 진지해졌습니다. 지정학적 갈등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한국의 정유 산업은 10일 내에 마비될 것입니다. 이것이 비산유국이 갖는 근본적인 취약성입니다. 그는 세계 지도를 화면에 띄우고 중동에서 한국으로 이어지는 해상 수송로를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말라카 해협 등 주요 병목 지점을 강조하며 이 지점들이 얼마나 쉽게 차단될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의 충격적 시나리오에 여러 참가자들이 우려 섞인 표정으로 이진호 박사를 바라봤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취약점은 한국 에너지 안보의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모든 자료와 논리가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회의장은 갑자기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이진호 박사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 강력한 반박에 대응할 것인가? 한국의 원유 의존성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나리오는 한국 에너지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로 꼽혀왔습니다. 분위기가 급속도로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는 중동 국가 대표들이 서로 미소를 주고받았고 중국 대표 리웨이는 다시 자신감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사회자는 침묵을 깨고 다음 발언자는 이라고 말을 꺼내려 했습니다. 그때 이진호 박사가 침착하게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그 뒤에 강한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그는 잠시 물을 마시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파이살 부사장님의 지적은 매우 날카롭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취약성을 인정합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지난 30년간 에너지 안보에 총력을 기울여온 이유입니다. 그는 태블릿을 조작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2023년 한국의 석유 제품 수출량은 4억 9,367만 배럴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약 800억 달러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그가 제시한 최신 데이터에 청중들이 다시 주목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 우리가 수입한 원유 비용의 58%를 회수했다는 점입니다. 즉, 우리는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실질적으로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원유를 수입하지만 그것을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만들어 수출함으로써 의존도의 경제적 영향을 상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진호 박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제품 구성을 고부가 가치 중심으로 최적화했습니다. 특히 경유는 국내 정유사 생산의 55%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는 아시아 다른 국가들의 30에서 40%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는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 차트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경유 생산 비중이 중국, 일본,
심지어 미국보다도 높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경유는 해운, 건설, 농업 등 산업 전반의 필수적인 제품으로 가격 프리미엄이 가장 높은 석유 제품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이 부문에 집중해왔습니다. 그의 발언은 산업계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일부는 메모를 하기 시작했고, 다른 이들은 동료들과 작은 목소리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사우디의 주장에 대한 효과적인 반박이었습니다. 저도 이진호 박사의 발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한국 정유사들이 해외 73개국에 수출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저는 세계 지도를 다시 화면에 띄우고 한국산 석유 제품이 수출되는 국가들을 표시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수출 국가들 중에는 원유 생산국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인도네시아, 멕시코, 아제르바이잔 같은 산유국들이 한국에서 정제된 석유를 수입합니다. 이는 한국의 정제 기술이 얼마나 우수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청중들의 반응은 미온적이었습니다. 중동과 중국의 강력한 반박 이후 우리의 발언이 충분한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역력했고 일부는 관심을 잃은 듯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자료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적 성취를 설명하는 우리의 노력이 중국의 거대한 규모와 사우디의 원유 자원 앞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전략을 재정비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이대로는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뭔가 판도를 바꿀 접근법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이진호 박사가 태블릿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결연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기존의 접근법을 바꾸어 새로운 주제로 전환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송유관 디지털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의 진정한 기술적 혁신입니다. 그는 화면에 복잡한 네트워크 지도와 실시간 데이터 흐름을 보여주는 그래픽을 띄웠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디폴리스는 단순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아닙니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결합한 통합 안전관리 플랫폼입니다. 이진호 박사는 자체 개발한 누출 감지 시스템, 비폴리스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배관 내 미세한 압력 유량 온도 비중 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5mB의 압력 변화, 0.1도의 온도 변화까지 감지할 수 있죠. 그는 실제 작동 화면을 시연했습니다. 복잡한 그래프와 수치들이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모습이 보였고, 인공지능이 이상 징후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경고하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송유관의 24시간 건강검진과 같습니다. 인간의 혈압, 체온, 맥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처럼 파이프라인의 모든 생체 신호를 계속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의 설명은 기술적이었지만 쉬운 비유를 통해 청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유럽과 북미의 기술 전문가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진호 박사는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2017년에서 2019년 연평균 4.7건이던 사고 및 도난이 2020년에서 2022년 연평균 1.5건으로 감소했습니다. 67%의 사고 감소율은 획기적인 성과입니다. 그는 그래프와 도표를 통해 이 수치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2022년 충남 서산에서 발생한 도유 범죄 사건을 소개했습니다. 범죄자들이 송유관을 말 그대로 드릴링하여 기름을 훔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디폴리스가 미세한 압력 변화를 즉시 감지했고 10분 만에 현장에 출동한 보안팀이 범인들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관로 전 구간에 설치된 CCTV와 특수 내부 검사 장비로 부식균열을 매년 점검하는 시스템의 철저함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직경 600m의 파이프 내부에 들어가 0.1m의 균열까지 감지할 수 있는 스마트 피그라는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머리카락 굵기보다 작은 균열까지 찾아낼 수 있는 정밀도입니다. 그의 발표에 일부 청중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술 배경을 가진 참가자들은 이러한 혁신에 감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사우디 대표단 중에서도 몇몇 기술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작은 목소리로 의견을 나누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 중국 대표 리웨이가 손을 들어 발언을 차단했습니다. 리웨이는 잠시 기다리고 있다가 사회자가 발언권을 주자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배어 있었습니다. 기술적 세부사항은 인상적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리웨이는 다시 한반도 지도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한국의 송유관은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시 즉시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취약한 인프라입니다. 얼마나 정교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든 전쟁이 발발하면 소용없는 기술입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회의장이 다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군사 및 안보 배경을 가진 참가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회의는 대형 스크린에 한반도 지도와 송유관 노선을 표시하며 계속했습니다. 한국의 좁은 국토와 인구 밀집 지역을 관통하는 송유관은 단 한 번의 타격으로 전체 에너지 공급망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불과 300km 거리의 주요 송유관이 모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략적 취약점입니다. 그는 이제 지도 위에 가상의 타격 지점들을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단 3번의 타격만으로 한국의 석유 공급망 전체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 첨단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의 발언은 기술적 논의를 넘어 군사전략적 차원으로 토론을 끌어올렸습니다. 군사전략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송유관 시스템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닌 전략적 약점입니다. 반면 중국의 광대한 영토에 분산된 파이프라인은 일부가 파괴되어도 전체 시스템이 계속 작동할 수 있습니다. 리웨이의 이 말에 여러 나라 대표들이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군사 배경을 가진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러시아와 이란 대표단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중국의 분석에 동조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저는 소나귀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논쟁이 아니라 한미 동맹의 안보 역량 자체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더구나 리웨이의 군사적 분석은 상당히 정확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지리적 특성상 송유관 네트워크가 집중된 것은 사실이었고, 이는 실제로 군사 전략가들이 우려하는 취약점이었습니다. 회의장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이들이 이진호 박사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진호 박사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했지만 곧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군사적 취약성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에너지 인프라의 공통 과제입니다. 이진호 박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이라크 전쟁, 리비아 내전, 예멘 내전에서 보았듯이 어떤 국가의 에너지 인프라도 공격에 취약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의 냉정한 응수에도 청중들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중국의 군사적 분석이 너무나 강력했고 한국의 지리적 취약성은 명백해 보였습니다. 이진호 박사가 송유관의 지하 매설 깊이와 블록 밸브 시스템을 설명하려 했지만 중국과 사우디 대표의 빈정거림에 그의 발언은 중단되었습니다. 이회의는 작게 비웃으며 지하 매설이 지상 포격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롱했고 파이살은 기술적 세부 사항보다 전략적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발언에 일부 청중들이 웃음을 참지 못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이진호 박사를 지원하기 위해 일어섰지만 사회자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흥미로운 지정학적 관점이군요.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는 중국 측 주장을 은근히 지지하면서 새로운 토론 주제를 제안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분노를 느꼈습니다. 사회자마저 중립을 잃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포럼의 주요 스폰서 중 하나가 중국석 유천연가스공사였고 사회자는 중동 출신의 에너지 컨설턴트였습니다. 구조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손을 들고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잠시만요, 사회자님. 지금 제기된 안보 문제에 대해 응답할 기회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논점입니다. 사회자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청중들 사이에서 동의하는 목소리가 들려오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카터 교수님.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리웨이 박사님께서 군사적 취약성에 관해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묻겠습니다. 중국의 송유관이 과연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화면을 전환하여 중국 서부 지역의 송유관 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신장과 티베트 지역을 통과하는 중국의 주요 파이프라인들은 분리주의 운동이 활발한 지역을 관통합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이 지역에서 여러 차례 송유관 공격 시도가 있었습니다. 리웨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하려 했지만 저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중국의 해안 지역 정유시설들은 대만 해협에서 분쟁 발생 시 매우 취약합니다. 상하이, 닝보, 광저우의 주요 정유시설들은 모두 해안에서 30km 이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 반격에 청중들이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리웨이는 얼굴이 붉어지며 이는 중국 내정을 간섭하는 발언입니다. 고 항의했지만 이미 저희 지적은 청중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계속했습니다. 군사적 취약성은 모든 국가의 공통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취약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접근법은 주목할 만합니다. 리웨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다시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사회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리웨이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중국의 원유 2.7만 킬로미터, 천연가스 7.6만 킬로미터 파이프라인 네트워크는 작은 국가의 소규모 시스템보다 대규모 통합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다소 주제에서 벗어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규모는 어떤 부분적 공격도 전체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는 한국의 디폴리스 시스템이 중국의 기술을 모방했다는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사실 한국의 소위 혁신적인 시스템은 우리가 10년 전부터 개발해온 기술을 차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의 발언에 이진호 박사가 화색을 띄우며 일어섰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디폴리스 시스템의 모든 핵심 알고리즘은 한국에서 독자 개발한 것이며 17개의 국제 특허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웨이는 이를 무시한 채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중국은 이미 광섬유 센서, 드론, 위성을 활용한 종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중입니다. 이는 훨씬 더 광범위하고 정교한 시스템으로 한국의 소규모 네트워크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우디 대표 파이살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리웨이 박사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규모의 경제는 기술 개발에도 적용됩니다. 대규모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경험은 더 많은 데이터, 더 많은 시나리오, 더 많은 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들의 연합 공세에 저와 이진호 박사는 점점 고립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청중들의 시선에서 한미 측에 대한 의구심이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의 토론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적 우수성을 강조했지만 중국과 사우디는 규모와 자원의 우위를 통해 그것을 무력화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침묵은 패배를 의미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교적 수사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펜을 내려놓고 단호한 어조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미 국방부 자문위원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디폴리스는 미국 파이프라인 업계에서도 벤치마킹하는 혁신 시스템입니다. 저는 자신있게 발언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에너지부는 2년 전부터 이 기술을 미국 송유관 네트워크에 적용하기 위한 타당성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발언에 리웨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한국의 기술을 인정한다는 사실은 중국의 주장을 약화시키는 강력한 반증이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단위 길이당 사고율입니다. 무작정 긴 파이프라인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안전하게 운영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중국의 2013년 칭다오 송유관 폭발 사고로 6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파이프라인이 반드시 가장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저는 화면에 칭다오 사고 현장의 위성 사진과 폭발로 인해 생긴 거대한 구덩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고는 송유관 누출이 8시간 동안이나 발견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만약 한국의 디폴리스와 같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었다면 예방할 수 있었을 비극입니다. 리웨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칭다오 사고는 중국 내에서도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민감한 주제였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작은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일부 참석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다른 이들은 새롭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힘을 받아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적은 자원으로 최대 효율을 내는 최적화의 교과서적 사례이며 미국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한국과의 에너지 동맹을 중요시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중국과 사우디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도전적으로 말했습니다. 규모와 자원만이 에너지 안보의 전부가 아닙니다. 효율과 혁신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회자는 즉시 개입했습니다. 이념적 발언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술적 측면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의 중단 요청은 명백히 편파적이었습니다. 방금 전 중국과 사우디의 정치적 발언에는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으면서 제 발언은 즉시 차단한 것입니다. 청중 중 일부에서 불만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 대표단에서 사회자의 불공정한 태도에 항의하는 표정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회자는 이를 무시하고 다음 발언자를 소개했습니다.
사우디 대표 파이살이 상황을 주도하려는 듯 일어났습니다.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기술 경쟁은 흥미롭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실제 성능입니다. 아람코가 최근 도입한 분산형 광섬유, 센싱인 DFOS 기술은 미터 단위로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는 우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사우디의 최첨단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DFO 기술은 파이프라인 전체 길이의 광섬유, 케이블을 설치하여 온도, 진동, 압력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합니다. 이는 마치 파이프라인에 신경계를 씹는 것과 같습니다. 파이살은 1200km에 달하는 동서 원유 파이프라인의 감시에 드론, 위성 등 첨단 기술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100대 이상의 드론과 3개의 전용 위성을 통해 파이프라인을 감시합니다. 인공지능이 이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상 징후를 즉시 알려줍니다. 사우디의 기술력 자랑에 청중들 중 일부가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표들이 관심을 보였고 몇몇은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이살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자본력과 원유 확보 측면에서 사우디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한국의 기술력은 존중합니다만 기술은 결국 자원과 자본의 뒷받침이 있어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 일부 중동 대표들의 동조하는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회의장의 분위기는 압도적으로 우리에게 불리했습니다. 사우디와 중국이 번갈아 가며 공세를 펼치는 동안 저와 이진호 박사는 점점 더 수세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대로 물러날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토론이 아닌 에너지 안보와 미래 시장에 관한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사회자가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려 할 때 저는 단호하게 손을 들고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환경적 측면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 말에 사회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경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이진호 박사가 즉시 화면을 전환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송유관으로 석유 1톤을 1km 운송할 때 배출되는 CO2는 선박 수송의 0.001% 수준입니다. 그의 충격적인 데이터 제시에 청중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진호 박사는 비교 차트를 보여주었습니다. 파이프라인으로 석유를 수송하면 같은 양을 트럭으로 운송할 때보다 87%, 철도로 운송할 때보다 37%, 선박으로 운송할 때보다 20%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이어서 그는 더욱 구체적인 비율을 사용했습니다. 2022년 수도권의 송유관으로 공급된 석유 제품 모두 선박으로 수송했다면 여의도 면적의 30년생 소나무숲 570개가 추가로 필요할 만큼 탄소가 배출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설명에 환경 문제에 관심 있는 참가자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의 대표들이 이 데이터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에너지 장관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메모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진호 박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더구나 송유관은 기상 조건에 관계없이 24시간 운영됩니다. 태풍이나 폭설로 도로와 해상 운송이 중단되어도 송유관은 일정한 속도로 계속 석유 제품을 수송합니다. 저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가세했습니다. 에너지 전환 시대에도 기존 인프라의 친환경 운영은 필수입니다. 당장 화석연료를 없앨 수는 없지만 최대한 환경 영향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모델이 탄소 중립에 기여한다는 제 주장에 일부 유럽 대표들이 처음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유럽연합의 에너지 커미셔너가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한국의 송유관 시스템이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궁금합니다. 장기적인 비전이 있습니까? 이진호 박사가 즉시 답변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송유관 인프라를 미래 수소 운송에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 중입니다. 일부 구간은 바이오 연료 운송으로 전환할 계획도 있습니다. 인프라의 재활용은 자원 효율성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이 대화에 청중들이 더욱 관심을 보였습니다. 드디어 우리에게 유리한 국면이 열리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환경적 측면은 우리가 강조하지 않았던 한국 송유관 시스템의 또 다른 강점이었고, 이는 전통적인 석유 강국들이 간과하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저는 미 국방부 연구를 인용하며 전시 에너지 안보에서 송유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현대전에서 승리의 첫 번째 조건은 연료 공급망 확보입니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의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 중 하나가 안정적인 연료 공급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전환하여 미 국방부의 분석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지상 물류가 교란된 상황에서도 지하 송유관은 지속적인 연료 공급이 가능해 군사적 이점이 큽니다. 이것은 현대 전쟁에서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한미 동맹의 전략적 시각을 강조했습니다. 전쟁 시 도로는 군대 이동에, 송유관은 연료 운송에 집중하는 이원화 전략이 한국, 미국 동맹의 강점입니다. 이러한 전략적 사고는 단순한 길이나 규모로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 발언에 몇몇 군사 전문가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특히 나토 관계자들이 관심을 보이며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조금씩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과 군사적 측면에서의 우리 주장이 청중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대표 리웨이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격적인 어조로 반박했습니다. 환경과 군사 이야기는 좋습니다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국은 해상 수송로에 80% 이상 의존하는 취약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세계 지도를 화면에 띄우고 해상 수송로를 강조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는 원유는 모두 이 해상 루트를 통과합니다. 유사시 봉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의 말에 청중들 사이에서 다시 동의하는 반응이 뚜렷해졌습니다. 이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었고 많은 전략 전문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섬과 같은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는 것은 명백한 약점이었습니다. 리웨이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계속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 중앙아시아, 미얀마 등과 연결한 대륙 횡단 파이프라인은 말라카 해협 봉쇄와 같은 해상 위협에서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육로를 통해 원유와 가스를 수입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시아 강국입니다. 그는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으로 이어지는 파이프라인 네트워크를 화면에 강조하여 보여주었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은 어떤 해군력으로도 차단할 수 없습니다. 바다와 달리 육지는 우리의 주권이 완전하게 미치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도발적인 언급을 이어갔습니다. 바다는 전시의 가장 위험한 지역입니다. 역사적으로 해상 봉쇄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과 같은 반도 국가는 이러한 취약성을 결코 극복할 수 없습니다. 놀랍게도 사회자마저 흥미로운 지적이라며 중국 측에 동조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리웨이 박사의 지정학적 분석은 매우 날카롭습니다. 해상이존형 에너지 구조의 취약성은 많은 국가들이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분위기가 다시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청중들의 표정에서 중국과 사우디의 주장에 설득당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 대표들은 대국의 힘과 자원에 압도된 듯했습니다. 이진호 박사는 한국 송유관의 이중화 설계와 비상대응 체계를 설명하려 했지만 사우디 대표가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기술적 세부사항보다 전략적 현실을 논하자는 겁니다. 아무리 정교한 설계도 원유 자체가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그의 발언은 사실상 이진호 박사의 발표를 중단시키려는 시도였습니다. 사회자도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사우디 대표의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진호 박사가 영남라인과 호남라인의 복선화 설계를 강조하려 했지만 중국 대표 리웨이가 장난감 같은 규모라며 비웃듯 끼어들었습니다. 몇백 킬로미터의 파이프라인을 복선화했다고 자랑하시는 겁니까? 중국은 수천 킬로미터의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의장의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이제는 토론이 아닌 노골적인 조롱과 무시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몇몇 청중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다른 이들은 점차 관심을 잃어가는 듯했습니다. 저는 이진호 박사를 지원하려 했지만 사회자가 시간 제약상 다음 주제로 넘어가자고 제안하며 우리의 핵심 반박 기회를 차단했습니다. 이제 에너지 위기 시나리오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각국이 중동 분쟁으로 인한 석유 공급 중단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점점 더 불리해졌습니다. 저와 이진호 박사는 초조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대로 회의가 끝난다면 우리는 완전한 패배를 인정하는 셈이었습니다. 모든 준비와 연구가 물거품이 될 위기였습니다. 회의장의 분위기도 침체되어 갔고 일부 참석자들은 이미 다음 일정을 확인하거나 휴대폰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포럼 사회자가 예상치 못한 주제를 던졌습니다. 중동 분쟁으로 인한 석유 공급 중단 시나리오에 대해 각국의 대응 방안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었을 때 각국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우연히도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안보 전략과 비상 대응 체계를 설명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즉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공급 차질 시 한국이 일본 시장에 석유 제품을 공급한 2023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신감 있게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일본 정유사들의 설비 문제로 인해 휘발유 공급이 부족해졌을 때 한국은 즉시 주변국 지원에 나섰습니다. 제 발언에 중국 대표 리웨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일본은 중국의 주요 경쟁국이었고 한국이 일본의 에너지 안보를 지원했다는 사실은 중국에게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특히 이것이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실제 사례라는 점이 그를 더욱 불편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화면에 통계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한국의 대일본 휘발유 수출액이 14억 4,643만 달러로 전년도 전체 규모를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위기시 지역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일본 대표단이 고개를 끄덕이며 사실을 확인해 주었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닌 실제 사례였고 그 영향력이 달랐습니다. 이진호 박사도 가세했습니다. 한국은 113일분 비축유를 갖추고 있으며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시 IEA 협조하에 344만 배럴 방출에 동참했습니다. 그는 화면에 한국의 비축유 저장시설 현황과 분포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비축유 시스템은 전국에 분산되어 있어 어느 한 지역이 피해를 입어도 전체 시스템은 계속 기능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비축 시스템을 운영하여 더욱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의 발언에 사우디 대표 파이살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그가 제시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나리오에 대한 한국의 대비책이 생각보다 탄탄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었습니다. 그는 불안한 듯 자료를 뒤적이며 반박 지점을 찾으려 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비축유뿐만 아니라 한국은 정제 제품 포트폴리오를 전략적으로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휘발유, 경유, 항공유, 나프타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고 있어 국제시장 상황에 따라 생산 비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청중들 중 일부가 메모를 하기 시작했고 특히 에너지 안보에 관심 있는 국가들의 대표들이 주목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의 발언이 드디어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가 결정적인 카드를 꺼낼 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 정유사들의 넬슨 복잡도 지수가 중국 평균보다 30% 높다는 최신 연구 데이터를 공개하겠습니다. 이는 제가 하버드 에너지안보연구소에서 직접 참여한 연구 결과였습니다. 저는 청중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넬슨 복잡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넬슨 복잡도 지수는 정유 설비가 얼마나 복잡하고 고도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 똑같은 원유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측정합니다. 요리로 비유하자면 같은 재료로 얼마나 다양하고 고급스러운 요리를 만들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과 같습니다. 화면에는 각국 정유사들의 넬슨 복잡도 지수를 비교한 차트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정유사들이 상위권에 몰려 있었고 중국의 대다수 정유사들은 중하위권에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규모보다 효율이 중요합니다. 같은 양의 원유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 모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했던 대로 중국의 환경 취약성을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티팟 정유소들이 대기오염과 낭비를 초래한다는 환경 데이터가 있습니다. 베이징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 내 소규모 정유소들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은 대형 정유공장의 3배에 달합니다. 저는 화면에 중국 환경부의 자체 보고서 일부를 인용하여 보여주었습니다. 중국 환경보호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소규모 정유소들의 환경 기준 미달로 인해 연간 약 300만 톤의 추가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지적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중국이 자국민의 건강을 희생시키며 얻은 규모입니다. 진정한 에너지 강국이라면 환경과 국민 건강도 함께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리웨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구학자의 편향된 시각입니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학술 토론이 아닌 정치적 공세입니다. 그의 음모론적 발언에 회의장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다른 이들은 갑작스러운 감정 표출에 놀란 눈치였습니다.
중국 대표단의 다른 구성원들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리웨이의 감정적 발작은 오히려 그의 논리적 취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사실에 기반한 반박 대신 정치적 음모론을 꺼내든 것은 그가 더 이상 기술적 논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었습니다. 사회자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급히 물을 마시며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진정하시죠. 우리는 학술적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지만 이미 회의장의 분위기는 변해 있었습니다. 청중들은 이제 중국 대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고 리웨이의 동료들조차 당혹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이 긴장된 순간 이진호 박사가 침착하게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한국 정유산업이 2022년 원유 수입액의 58%를 석유 제품 수출로 회수했습니다. 우리는 종속이 아닌 상호의존 관계입니다. 그는 화면에 무역 통계와 수지 개선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석유 제품 수출은 한국의 주요 외화 획득원으로 2022년에는 무역 수지 개선에 630억 달러 이상 기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력과 효율성의 실질적인 가치입니다. 그의 발언에 사우디 대표 파이살이 흥분하며 반박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원유가 없다면 한국의 기술은 무용지물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아졌고 그의 손짓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사우디 아람코가 공급하는 원유가 없다면 한국의 정유산업은 단 10일 만에 멈춰 설 것입니다. 파이살의 감정적인 반응은 그 역시 압박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즉시 반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람코는 한국에 기술 투자를 하는 것입니까? 왜 S오일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 질문이 파이살을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더듬더니 갑자기 사우디도 한국의 기술이 필요합니다라고 실수로 인정했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발언을 수정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상호 협력을 중요시합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순간 청중들 사이에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저명한 에너지 분석가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일부는 빠르게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사우디의 고위 관리가 공식적으로 한국의 기술적 우위를 인정한 첫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확연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중국과 사우디 대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그들의 팀원들도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반면 한국과 미국 대표단은 자신감을 되찾은 듯했습니다. 저는 이 결정적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세계 유일의 비산유 정유 강국으로 자원과 기술의 상호의존이 미래 에너지 안보의 핵심입니다.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넘쳤고 청중들도 이에 반응했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일방적 의존이나 지배가 아닌 상호 보완적인 글로벌 에너지 생태계입니다. 제 메시지가 청중들에게 확실히 전달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중소국가 대표들이 공감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의 모델은 자국의 상황과 더 유사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진호 박사도 이 기회를 활용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실제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한국 송유관 네트워크의 3D 시뮬레이션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단순한 지도가 아닌 실시간 작동하는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울산, 여수, 대산에서 출발하는 송유관과 각 분기점, 저장소, 밸브 시스템이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실제 석유 제품이 흐르는 것처럼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졌습니다. 이것은 전시 상황에서도 70% 이상의 기능 유지가 가능한 이중화 설계입니다. 이진호 박사는 시뮬레이션에서 몇 개의 지점이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파괴되는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시스템은 계속 작동합니다. 실제로 시뮬레이션에서 몇몇 주요 노드가 파괴되었음에도 석유 제품은 우회 경로를 따라 계속 흘러갔습니다. 이것은 매우 인상적인 시연이었고 그동안 의구심을 가졌던 전문가들도 이 시연에 감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물리적 인프라만 이중화한 것이 아닙니다. 이진호 박사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송유관 주요 지점에는 첨단 IT 기반의 통합 관제 시스템과 전문 보안 인력이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국 24시간 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송유관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유사시에는 경찰, 소방, 군 등 유관기관과 신속하게 공조해 핵심 인프라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죠. 이진호 박사는 지도 위에 주요 보안 지점들을 표시했습니다.
우리는 매년 송유관 보호 특수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예비군들은 일반 예비군과 달리 최신 장비와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밸브 스테이션과 분기점에는 24시간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유사시 30분 내에 전국 각지의 중요 시설을 방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진호 박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매년 송유관 보호를 위한 민관군 합동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밸브 스테이션과 분기점에는 숙련된 보안요원과 첨단 감시 장비가 배치되어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전시나 국가 비상사태에는 예비군 등 군 인력이 동원되어 중요 시설 방호를 강화하는 체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는 또한 전쟁 시 군사 연료 공급 계획도 간략히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미군과 합동으로 비상 연료 공급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한미연합방위의 핵심 인프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는 결정타를 날릴 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의 디폴리스 시스템은 미국 국방부에서도 벤치마킹하는 기술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해킹 사태 이후 미 에너지부는 한국의 보안 시스템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자 청중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기술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은 그 기술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중국과 사우디 대표는 이제 완전히 고립된 모습이었습니다. 리웨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고 파이살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더 이상 설득력 있는 반박을 찾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회의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무관심하거나 의구심이 있던 청중들이 이제는 한국과 미국의 발표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 대표들은 큰 관심을 보이며 질문을 준비하는 듯했습니다. 사회자가 마무리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각 패널리스트들에게 마지막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 측부터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이진호 박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 우리는 규모와 자원만이 에너지 안보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기술, 효율성, 그리고 혁신이 더 중요합니다. 그는 잠시 중국과 사우디 대표를 바라본 후 놀랍게도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한국의 송유관 시스템이 다른 나라들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 사우디를 포함한 모든 국가들과 기술 협력을 할 의향이 있습니다. 함께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이고, 더 친환경적인 석유 인프라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관대한 제안에 청중들이 호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심지어 중국과 사우디 대표단 중 일부도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진호 박사의 품격 있는 마무리는 승리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일어났습니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리웨이와 파이사를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상반된 에너지 패러다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규모와 자원에 의존하는 구시대적 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기술과 효율을 중시하는 미래지향적 모델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눈이 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이 수출 전쟁을 선포했지만 이미 한국 제품이 73개국에 수출되는 동안 중국산은 품질 문제로 반품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 말에 리웨이는 더욱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어서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사우디가 자원 우위를 자랑하지만 결국 정제 기술 확보를 위해 한국에 투자하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오늘 파이살 부사장께서도 인정하셨듯이 사우디도 한국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파이살은 제 말을 듣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실수가 이렇게 되돌아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통합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진정한 에너지 안보는 단일 국가의 독점적 지위가 아닌 상호 보완적인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비롯됩니다. 한미 에너지 동맹이 보여주듯이 기술과 자원의 결합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웃음과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의 마지막 메시지는 단순한 승리 선언이 아닌 미래를 향한 건설적인 제안이었고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리웨이의 얼굴이 붉어져 자료를 정리하기 바빴고 파이살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다 주최 측의 만류로 억지로 남았습니다. 그들의 굴욕적인 모습이 현장 카메라에 포착되었고 일부 언론인들이 이 장면을 놓치지 않고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자는 미소를 지으며 세션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의 명확한 승자는 기술과 효율성입니다.
규모와 자원만으로는 미래 에너지 안보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의 말은 한미 측의 승리를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세션이 모든 참가자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에너지 환경에서 우리는 과거의 패러다임을 넘어 새로운 협력 모델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의 마무리 발언에 청중들이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회의장에서 나오면서 많은 대표들이 저와 이진호 박사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특히 아시아와 유럽의 중소국가 대표들이 우리에게 접근의 추가 정보와 협력 가능성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회의장 로비에서 이스라엘의 에너지 장관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카터 교수님, 이진호 박사님, 오늘 발표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디지털 송유관 관리 시스템은 우리 같은 나라에 큰 시사점을 줍니다. 그의 진지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앞으로 어떤 혁신을 더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특히 중동의 정세가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의 기술력은 모든 비산유국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이진호 박사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디폴리스 3.0 버전은 인공지능과 양자암호 기술을 접목해 사이버 보안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며 탄소 중립을 위한 수소 운송 파이프라인으로의 전환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그의 말에 주변에 모여든 여러 국가 대표들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 역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혁신을 이어갈 것이고 미국은 이런 한국의 기술 발전에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목격한 것은 한국 에너지 기술의 현재일 뿐, 그 미래는 더욱 밝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한국에 있는 석유보다 귀한 자원은 어떤 건가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